KBS, MBC, SBS. 한때 이 사원증은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의 증명서였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들이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던 곳, 그곳에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화려한 건물 안에서는 조용한 탈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빙산에 부딪힌 타이타닉호처럼 지상파 방송국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과거 40%를 넘나들던 시청률이 이제는 애국가 시청률이라 불리는 1%대까지 추락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배를 고치고 운전할 핵심 선원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10년차 베테랑 PD들, 창의력 넘치는 젊은 연출자들, 한때 이 조직의 자랑이었던 인재들이 사직서를 내고 있습니다. 방송국 위기의 본질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콘텐츠를 만든 주도권이 방송국이라는 건물에서 크리에이터 개인과 플랫폼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배는 과연 다시 떠오를 수 있을까요? 학교로 치면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공부 잘하고 재주 많은 학생들이 전부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상황입니다. 방송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허리급 인력의 멸종입니다. 10년차 전후의 베테랑 PD들, 방송 제작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이들이 가장 많이 떠났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직한 것이 아닙니다. 방송국에서 쌓은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무기로 넷플릭스와 유튜브 스튜디오 같은 새로운 전쟁터로 이동했습니다. 한때 후배들에게 편집 기술을 가르치던 선배들이 이제는 경쟁사에서 방송국을 압박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정년까지 버티겠다는 50대 이상의 고참들과 아직 배울 게 많아 떠나지 못하는 1, 2년차 신입들입니다. 중간에서 프로젝트를 이끌고 후배를 키워야 할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핵심 인력이 텅 비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직 현상이 아니라 미디어 권력의 대이동입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을 떠나면서 방송국은 빠르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텅 빈 교실에서는 아무리 좋은 교육시설이 있어도 제대로 된 수업이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콘텐츠 제작의 주도권이 완전히 개인과 플랫폼으로 넘어갔다고 분석합니다. 방송국이라는 거대 조직보다 능력 있는 크리에이터 한 명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새로운 요리를 개발할 셰프가 없으니 방송국은 냉장고에 남은 반찬을 다시 데워 내놓습니다. TV를 틀면 재방송, 과거 영상 모음집, 그리고 끝없는 트로트 프로그램이 흘러나옵니다. 창의적인 기획을 시도할 PD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는 건 안전 제1주의뿐입니다. 회의실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새로운 걸 시도해서 망하느니 욕을 먹더라도 시청률 3%는 나오는 옛날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도전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방어가 목표가 되었습니다. 트로트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70대 이상 고령 시청자들이 유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옆 방송국에서 트로트로 시청률을 올리면 다른 방송국들도 앞다퉈 트로트를 편성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난립합니다. 차별화는 사라지고 모든 채널이 똑같은 내용을 복사하듯 반복합니다. 젊은 시청자들은 지루함을 느껴 TV를 끕니다. 시청률이 떨어지니 광고 수익도 줄어듭니다. 돈이 없으니 제작비를 줄이고 결국 재방송을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과감한 투자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데 그걸 주도할 인재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편성표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아니라 숨만 붙어 있는 좀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으면 언젠가 완전히 멈출 날이 올 것입니다. 방송국 PD들 억대 연봉 받는 신의 직장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10년, 15년 버티면 남부럽지 않은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꽉 막힌 천장입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초대박을 터뜨려 회사에 수백억 원을 벌어다 줘도 내 통장에 꽂히는 건 정해진 호봉 테이블의 월급뿐입니다. 잘해봐야 표창장 하나 받고 회식비 몇 푼 쥐어주는 게 전부입니다. 반면 옆자리 김 부장은 하루 종일 주식 창만 들여다보며 후배들 기획안에 딴지나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입사가 빠르다는 이유로 나보다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갑니다. 성과와 보상이 완전히 단절된 이 기형적인 구조, 능력 있는 에이스 PD들이 이건 공정하지 않다며 치를 떠는 이유입니다. 반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스튜디오는
PD를 프로스포츠 선수처럼 대우합니다. 기본 연봉은 방송국과 비슷할지 몰라도 진짜 승부는 인센티브에서 갈립니다. 프로그램이 대박나면 수억 원의 성과급이 통장에 꽂히고 스톡 옵션까지 줍니다. 회사가 돈을 벌면 나도 함께 부자가 되는 구조, 내가 번 만큼 가져가는 확실한 금융치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컵라면 먹던 동기가 이직 후 외제차를 타고 나타납니다. SNS에는 해외 로케이션 촬영 인증샷을 올립니다. 방송국에 남은 PD들은 생각합니다. 여기 남으면 내 가치를 헐값에 넘기는 바보가 되는 거 아닐까. 상대적 박탈감은 조직의 사기를 무너뜨립니다.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시장 가치를 정확히 압니다. 그들은 조용히 포털 사이트에 넷플릭스 경력직 채용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42세 김민수 PD는 K방송국에서 12년을 일했습니다. 한때는 밤새 편집해도 눈이 반짝이던 열정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품속에 사직서를 부적처럼 넣고 다닙니다. 그가 좌절한 결정적 순간은 기획안이 반려된 날이었습니다. 국장실에 들어가 야심차게 제안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 유튜브 감성의 예능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소뿐이었습니다. 우리 주 시청자는 70대인데 그분들이 유튜브를 알겠냐는 것입니다. 기획안은 책상 위에 던져졌고 회의는 3분 만에 끝났습니다. 더 큰 굴욕은 PPL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제작비가 부족해 간접 광고를 무리하게 넣어야 했습니다. 드라마 속 슬픈 이별 장면을 촬영하는데 광고주가 안마의자 업체였습니다. 출연자에게 부탁해야 했습니다. 죄송한데 이 안마의자에 앉아서 기능을 설명하며 울어달라고. 배우는 황당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스태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김민수 PD는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라 광고 영업이었습니다. PD가 아니라 장사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선 내 미래가 없다고. 정년퇴직을 기다리며 이렇게 늙어갈 순 없다고. 거친 야생으로 나가 다시 한번 승부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표를 던지고 신생 콘텐츠 스튜디오 S로 이직한 김민수 PD. 첫 출근 날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20대 대표는 정장 대신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회의실엔 소파와 빈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기획안을 펼치자 대표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재밌네요. 당장 찍읍시다. 방송국에선 결제받는 데만 몇 주가 걸렸던 기획안이 여기선 회의 끝나고 10분 만에 승인됐습니다. 제작비가 통장에 입금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금액을 확인한 김민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송국 때보다 뒤에 0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걱정 말고 재밌게만 찍으세요. 촌스러운 안마의자 광고 대신 프로그램 색깔에 맞는 세련된 브랜드와 협업했습니다. 방송 심의 때문에 삐처리하던 욕설이나 솔직한 감정도 가감 없이 담았습니다. 출연자들은 대본 없이 자유롭게 떠들었고 편집은 김민수의 감각대로 진행됐습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첫 화가 업로드됐습니다. 24시간 만에 조회수 3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고 시청자들은 열광했습니다. 한 달 뒤 통장에 찍힌 인센티브는 방송국 연봉의 5배였습니다. 김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운동장이 바뀌니 결과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는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이 왔을 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능력만 있으면 대우받는다고. 나이도 학벌도 눈치도 필요 없다고. 그의 말을 들은 후배 PD 3명이 그해 안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PD들이 대거 이탈하자 방송국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결국 선택한 방법은 외주화였습니다. 외부 제작사에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사오거나 제작을 통째로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자랑이었던 자체 제작 능력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방송국에 남은 PD들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뛰는 연출자가 아니었습니다. 외주 제작사 PD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행정가가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결제 도장을 찍는 일이 주 업무가 되었습니다. 창의력과 열정으로 무장했던 크리에이터들이 서류 뭉치와 씨름하는 관리자로 전락했습니다. 후배들에게 편집을 가르치던 선배들이 이제는 외주업체 직원들에게 수정 요청 메일을 보냅니다. 제작 현장의 생생한 에너지는 사라지고 사무실에 냉랭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방송국이 콘텐츠 생산 기지에서
부동산 관리 회사로 전락했다고 분석합니다. 전파를 쏘아주고 건물을 임대하며 버티는 전파 송신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없고 껍데기만 화려한 공장과 같습니다. 실제로 방송국 수익 구조를 보면 이 분석이 맞아떨어집니다. 광고 수익은 줄어드는데 건물 임대료와 송출 수수료 같은 부동산 관련 수익 비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콘텐츠 회사가 아니라 건물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민낯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방송국 입사는 언론고시라 불렸습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했고 명문대 출신들이 몇 년씩 준비하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방송국 채용 공고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눈은 네이버, 카카오, 넷플릭스를 향해 있습니다. MZ세대의 계산은 냉정합니다. 왜 꽉 막힌 조직에서 부장님 커피 심부름하며 몇 년을 버텨야 하냐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하면 내가 만든 영상을 바로 전 세계가 봅니다. 틱톡에 올린 영상 하나가 입사 10년차 PD가 만든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굳이 조직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스타트업은 스톡 옵션을 주고 유튜브 MCN은 수익 배분을 약속합니다. 실패해도 경력이 쌓이고 성공하면 20대에 억대 연봉을 받습니다. 반면 방송국은 입사해도 10년은 말단의 뒤로 일해야 합니다. 똑똑한 인재들이 선택하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결국 방송국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도전적인 괴짜들은 스타트업과 크리에이터로 가고 안정만 찾는 모범생들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혁신보다는 관례를 따르고 변화보다는 유지를 선호합니다. 조직이 더욱 보수적으로 변하고 노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인재의 하향 평준화는 조직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한때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천재적인 괴짜들이 야망을 품고 모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혁신보다는 안정을, 도전보다는 가늘고 길게 정년까지 버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스펙 모범생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사다리는 끊어졌고 꿈을 꾸는 젊은이들은 더 이상 방송국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전엔 연예인들이 PD에게 잘 보이려 대기실마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다녔습니다. TV 출연은 곧 스타덤이었고 방송국은 을을 갑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급 스타들이 TV 출연을 거절합니다. 섭외 전화를 해도 매니저가 정중히 거절 의사를 전합니다. 유재석의 핑계고 침착맨 같은 유튜브 채널은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술 한잔하며 편집권 간섭 없이 자신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방송 심의도 시간 제약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조회수와 광고 수익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파급력도 TV보다 훨씬 큽니다. 광고주들의 이동은 더욱 극적입니다. TV 광고는 할머니들만 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기업들은 구매력 있는 2030 세대가 모이는 유튜브와 OTT로 광고비를 쏟아붓습니다. 삼성전자는 TV 광고보다 유튜브 인플루언서 협찬에 더 많은 예산을 씁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예능 프로그램 대신 유튜버의 시승기 영상을 선택합니다. 권력의 균형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때 방송국이 스타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스타가 방송국을 살립니다. 유명 연예인이 출연해준다는 소식만으로 방송국 주가가 오릅니다. 을이 갑이 되고 갑이 을이 되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거실의 TV 수상기는 이제 인테리어 소품이거나 넷플릭스용 대형 모니터일 뿐입니다. 젊은 세대는 TV 리모컨 사용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태블릿으로 넷플릭스를 봅니다. 방송국이 전파를 쏘아 올려도 받아줄 수신기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유리 건물은 여전히 여의도와 상암동에 우뚝 서 있습니다.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지고 아침이면 직원들이 출근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거대 조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은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도에는 시청률 40%를 기록했던 드라마 포스터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10년, 20년 전의 것들입니다. 새로운 트로피는 더 이상 진열되지 않습니다. 에이스 PD들이 쌓아올린 사직서는 낡은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였습니다. 방송국을 떠난 인재들은 지금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연출하고 유튜브에서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들은 과거의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탈출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었다고. 가라앉는 배에서 뛰어내린 건
비겁함이 아니라 용기였다고. 거대한 배는 여전히 바다 위에 떠 있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가라앉을 것입니다. 남은 선원들은 구명보트를 준비하고 새로운 인재들은 아예 승선하지 않습니다. 타이타닉의 마지막은 이렇게 조용하고 느리게 진행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방송국처럼 한때 유통의 제왕이었던 대형 마트가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공습에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